안녕하세요. 백모TV 상징의 탄생, 오늘은 제 8탄입니다. 이제 현생 인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여쭐 때가 됐어요. 이 책이 제목이 상징의 탄생이잖아요. 그때 이 책의 이름은 이제 뭐 정신 능력을 뜻하는 거거든요. 상징이라는 건 인간 정신 능력의 특징을 하나의 키워드로 뽑았을 때 이게 상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왜 정신의 탄생 뭐 이렇게 하지 왜 상징의 탄생이라 했냐? 그걸 좀 설명을 여쭐게요. 우리가 이제 일반 정신이라고 할 때랑 상징이라 그럴 때랑 조금 달라요. 함이 될 수 있는 바가. 예를 들면 저는 한순간 한순간 현재의 이 신경을 쓰고 살아가죠. 제 마음은. 그러나 제가 저의 정신이 작동하는 그 결과물 혹은 그걸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재료는 우리 사회에 축적된 사회문화잖아요. 만약에 우리 사회에 미리 우리가 사용하는 인류가 만들어낸 개념과 언어가 없다면 제 정신이 작동하지 못했을 거고, 또 오늘 제 정신이 작동해서 만들어내는 이 상징의 탄생 제 8탄 같은 것은 또 하나의 문화적 축적물로 사회문화에 더해지는 거잖아요. 하나의 업보로서. 즉 다시 말하자면 이 상징이라는 게 한쪽 얼굴은 저의 개인의 온전히 개인적인, 너무나 개인적인 심리의 영역이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것이 작동하기 위한 재료도 사회문화에서 나왔고, 그것이 작동해서 만들어내진 정신적 산물도 사회문화에 더해진다고요. 즉 상징이야말로 한쪽 측면에서는 개인적인, 너무나 개인적인 거고, 다른 쪽 측면에서는 굉장히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거예요. 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징의 특징인데, 바로 개인과 사회, 개인 심리와 사회문화 사이에 팽팽히 당겨지는 이 긴장 혹은 두 얼굴이 인간의 존재 조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상징을 키워드로 삼습니다. 그러면 이 책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한쪽의 개인 심리, 다른 한쪽의 사회문화 사이에 팽팽히 당겨지는 이 관계를 뭐라 그럴 거냐? 초사회성 혹은 초개체성이라고 불러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은 이게 잘 안 나와서 바꿀게요. 초사회성 혹은 초개체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런 거죠. 다르게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의 어떤 심리적, 정신적 활동이 순전히 사회문화만 강화한다, 그러면 사회성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심리적, 사회적 활동이 한편으로는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출발해서 사회문화적 산물을 축적시키지만 그 과정 자체는 지극히 개인적이다. 그래서 사회성을 넘어선다예요. 그게 초사회성이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인간의 정신 능력의 이런 그 작동 과정이 굉장히 개인적인, 오롯이 개인적인, 온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심리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의미에서는 개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신적 그 프로세스가 사회문화에 축적돼서 내려오는 상징을 사용하고, 그 프로세스의 결과물도 하나의 또 그 상징의 가공품으로서 기존 사회문화에 다시 더해진다라는 의미에서는 그걸 개체성을 넘어서죠. 그러니까 초개체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류 600만 년의 호미닌이, 정확히 표현하면 호미닌이 600만 년이죠. 왜 그러냐면 이 600만 년의 절반은 인류라고 부를 수 없는 두발 걷기 유인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600만 년에서 한 300만 년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600만 년에 걸친 호미닌이 진화 과정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집단성, 사회성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 한 마리든 한 개체든 한 머리든 그 개체 하나하나의 개별 생명체 하나하나의 능력을 강화하는 그러한 양쪽에 걸친 강화 과정이었다. 그 강화 과정이 결국은 완성된 게 상징 능력으로 완성된다. 이게 상징 능력 자체가 한쪽으로는 사회성에 꽂히고 다른 한쪽으로는 개체성의 꽃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 정신 능력 자체가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 주제입니다. 사실은 이 주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게 제 혼자 머릿속에서 생각해낸 명제가 아니라 600만 년에 걸친 허미니니의 진화 과정을 보면 이 이치가 보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이 이치에 도달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도달하면 그분도 이 이치를 결국 같은 이치를 말하는 거고, 저같이 진화과학을 얘기해서 이 이치를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같은 이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보죠. 우리가 이제 네돌이 되기 전에 이미 이런 이 상징 능력과 직결되어 있는 정신 능력이 거의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뭐 3살 뭐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 옛날 그 속담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하나 살펴보죠. 그 전에 이미 다뤘던 것도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왜 삼각관계, 눈길 쫓기 얘기한 적 있죠? 기억하시겠죠? 자, 인류는 이 유인원 중에 그 영아 살해율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엄마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제일 쿨해요. 인류가. 그러니까 자기 애를 죽이는 그 엄마의 케이스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제 인류 진화과학자들이 추정을, 그러니까 다른 암컷에게 새끼를 맡겨서 돌보게 하는 것, 그런 그 전통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다. 어느 정도까지 옛날부터? 저는 거의 600만 년 전부터 있었다고 보는 거. 혹은 400만 년, 혹은 500만 년. 즉, 다시 말하자면, 그 두발 걷기 유인원부터 있었다. 이거는 그 두발 걷기 유인원, 그때 한번 보여드렸죠. 타웅아이의 그 지금 사진 한번 보시죠. 타웅아이의 두발 걷기 유인원의 그 두개골 봉합 과정을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돌보아 줬거든요. 그럼 이 정도 오랫동안 돌보려면은 엄마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무리 안에 다른 암컷이 그 아이를 돌봐준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엄마든 뭐 엄마가 아니든 그 음마라고 제가 그때 한번 이름을 들어봤는데, 음마가 보는 방향을 재빨리 알아채고 자기도 그 방향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어텐션을, 주의력을 같은 대상에 집중시키는 거죠. 이게 눈길 쫓기, 그 gaze following. 그런데 이거는 꼭 눈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로 태어난 아이도 그게 뭐 더듬어서 알던, 뭐 소리로 알던, 코 냄새로 해서 알던, 자기를 돌봐주는 그 어른이, 성체가 어디에 주의력이 쏠려 있는가를 재빨리 눈치채서 자기도 거기로 주의력을 돌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눈길 쫓기, 이게 벌써 한 돌 이전에 발생해요. 그 다음에 제가 4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네 돌 이전에. 그 다음에 한 돌 넘어서서 2돌 이렇게 되면 뭐예요? 소꿉장난 시작하죠. 이거 장난 아니에요. 소꿉장난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걸 마법의 원, 매직 서클이라고 불렀어요. 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학자 중에 한 명이 20세기 호이징어라는 호이징어가 이렇게 불렀어요. 호이징어에 의하면 인간의 굉장히 특이한 능력이 뭐냐? 호이징어 때는 가상현실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거예요. 가상현실을 규정해서 게임을 풀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꿉장난하면 너는 아빠, 나는 엄마, 뭐 나는 딸, 너는 아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역할을 분담하고 그 역할을 둘러싸고 너무 진지해져서 싸움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몰두를 하는 거죠. 그 하나의 가상현실에. 그래서 이 가상현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가상현실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몰두하는 능력. 이거를 호이징어가 그 가상현실을 마법의 원, 매직 서클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이 용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호이징어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놀이하는 동물.
놀이하는 동물이라는 게 호모 루덴스. 이게 뭐 탱자탱자 논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때 놀이가. 이 놀이가 가상현실을 꾸며가지고 거기에 몰두하는 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할놀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모 루덴스가 우리가 뭐 그냥 노는 그런 놀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이게 마법의 원을 만들어서 그 안에 몰입하는 그런 놀이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굉장히 본질적인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잠시 삼천포로 좀 빠지겠습니다. 이 할아버지 얘기를 좀 해야 돼서 호이징어 할아버지. 내 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요, 이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유대인 그 나치에 점령당했거든요. 이 사람 네덜란드인가 저기 덴마크 사람인데 1943년경에 이 사람 나이가 70대 중반이에요. 근데 점령군이 나치를 비판했다고요. 그래갖고 수용소에 끌려가서 이 할아버지가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즉 20세기 전반기의 가장 위대한 사회사상가 중에 한 명이 70이 넘은 나이에 용감하게 점령군 나치를 비판했다가 수용소에서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강골입니다, 이분이. 그냥 보통 학자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눈길 쫓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법의 원 능력이 생겼죠. 세 번째 능력이 뭐냐?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죠. 구문 언어 능력이다. 구문 언어는 이거는 공식을 외두세요. G 플러스 P 플러스 M 이코르 SL. 다시 말하자면 문법, 그 다음에 포님, 발음, 그 다음에 변화, 변형을 하면 구문 언어 이거예요. 어저께도 말씀을 잠깐 여쭸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 주어, 목적어, 동사순이다. 나 밥 먹어. 그 다음에 발음이 약속돼 있다. 그래서 아, 야, 여,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약속된 음가를 사용한다. 크락 하면 이게 그런 음가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변형, 예를 들면 어간, 어미 혹은 조사를 붙이고 뭘 바꿔내고 한 단어 안에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걸 영어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syntactic language. syntactic language. 너무 중요한 단어라서 그래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언어 철학 언어학 혹은 이런 거를 조명하는 철학 이런 게 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영어 이거 단어를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syntactic language인데 그런 구문 언어를 우리가 한 세 돌경이면 마스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굉장히 굉장히 특이한 거죠. 여기서 잠시 엽기를 좀, 여기 구문 언어가 이런 언어 능력이 생기면 우리가 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나, 너, 내 거, 네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로, 이고로 느끼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의식은 언어에 의존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소리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언어에는 모드 독립성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영어로 알아두시면 괜찮아요. Modal Independence. 모드 독립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언어 능력이 개발돼서 나오고 또 그걸 사용하는 것이 소리나 청각이나 발성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언어 능력이 결국은 뇌 전체가 한 방에 작동하는 거구나. 이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모두 이게 소리나 발성이나 청각에만 의존한다 그러면 그거만 관계된 뇌 부분만 작동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언어 능력은 뇌가 한 방에 작동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다시 이런 인간 뇌의 이런 특성이 나오는데 이 생생한 예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그 여성 저술가 중에 한 명인 헬렌 켈러죠. 아마 아실 거예요. 한 80년 전에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여성인데, 뭐 이뻐요. 한번 헬렌 켈러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230페이지요. 230페이지 헬렌 켈러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이 저기 어디야.
236페이지네. 이게 이제 옆에 앉아 있는 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게 헬렌 켈러를 구원해낸 선생님 애니 설리반이고, 왼쪽이 이제 한 12, 3살 무렵에 이제 애니 설리반한테 이제 한 4, 5년, 배운 지 한 3, 4년 되는 헬렌 켈러예요. 자, 그럼 이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이 헬렌 켈러라는 이제 그 사람은, 한 돌 반 때, 생후 17, 18개월 때 열병을 앓아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청맹관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도 안 들리고 눈도 못 봐요. 그래서 7살쯤 되면 이제 60개 정도의 손신애랑 뭐 짐승 소리, 깍깍 이런 소리밖에 안 지르는 애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나 밥 줘, 뭐 이런 그 손신호, 짭짭짭짭 뭐 이런 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애를 이제 가르치려고 애니 셀리반이라는 아까 그 선생님을, 이 집안이 좀 살아요. 뭐 큰 부자는 아닌데 이 초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숙식 과외 선생이지, 같이 애랑 먹고 자는. 애니 셀리반이 헬렌 켈러를 데리고서 둘만 생활하는 오두막 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애의 주의력을 자기한테 집중시킨 거죠. 애니 셀리반이 시각이 굉장히 나쁜 경험이 있어서 이 시력이 이런 걸 좀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그런지 몇 달 만에 이제 그 애니 설리반이 그 손에다가 이 글자를 써주거든요. 한 손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물건에 대고 다른 한 손에는 글자를 써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헬렌 켈러가 저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사물의 이름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처음이 워터였었어요. 물. 그 다음부터 손만 있고, 애니 설리반의 손을 입고 이 어린애가 모든 사물에 그 손을 갖다 대는 거예요. 얘는 이름이 뭐냐 이거지. 마치 우리가 2, 3살짜리가 엄마 저거 뭐야? 뭐라고 불러? 이거 묻는 게 3, 4년 후에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여성 하버드 대학까지 가죠. 여자 하버드 대학교. 그 나중에 합쳐진다는데, 레드클리프인가 뭐 거기까지 가요. 그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자, 이 경우 헬렌 켈러의 경우를 제가 왜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말이나 언어나 청각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모두 독립성을, 언어 능력이라는 게. 쉽게 하면 제가 지금 오른팔이 없어. 그럼 왼팔로 먹잖아요. 왼팔이 없어. 그럼 두 팔 다 없어. 제가 팔목 아래가. 그럼 제가 발가락으로 먹잖아요. 발가락을 사용해서 숟가락 들고 옷 입고 뭐 옷 벗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언어 능력도. 청각이나 이 목청으로 소리를 못 내고 귀로 소리를 못 들으면 무슨 짓을 다 해서라도 결국 그 비슷한 걸 해내는 거예요. 그걸 언어 능력의 모두 독립성이라고 불러요. 다시 같이 해보시죠. Mode of Independence. 왜 이 얘기가 우리가 주목할 가치가 있냐면, 인간의 잠재적 능력이 얼마나 치열하고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에 저런 치열하고 위대한 능력이 있는데 무슨 놈의 뭐 사회가 나를 책임져 주세요라고 깽깽거리고 뭘 바깥 세상 많이 욕하고 이럴 필요가 어딨냐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그러면 구문 언어 능력이 생겼고, 네 번째 이제 아주 재밌는 능력인데, 이거 영어로 하면 theory of mind라 그래요. 그럼 마음의 이론, 그거 아니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 번역이에요. 마음 짚어내기예요. 자, 이거 내돌이면 완성돼요. 제가 철수랑 영희를 데리고 놀아. 테이블에 노는데, 영희 엄마가 와서, 야, 영희야, 와서 너 저기 오늘 저기 잠깐 숙제 좀 하고, 숙제가 아니라 네 돌짜리야. 너 아빠한테 전화 왔다. 아빠 잠깐 전화 좀 받아. 그러고서 영희를 데리고 나갔어. 그 틈에 제가 여기에다가 조그만, 영희가 나가기 전에 빨간 상자에 초콜릿이 들어있었거든요. 그걸 영희가 나간 틈에 파랑 상자에 초콜릿을 옮겼어요. 제가 파랑 상자로. 자, 빨강에서 파랑으로 옮겼다고. 이때 영희 없어. 옮겨놓고 철수한테 묻는 거예요. 야, 영희는 초콜릿이 빨강 상자에 들어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 파랑 상자에 들어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 그럼 철수가 좀 생각하다가 빨강 상자예요 그런다고. 왜냐? 옮기는 과정을 영희가 못 봤으니까.
영희가 아는 거는 빨강 상자에 있던 상태까지 아니까 영희의 마음을 짚어내는 거예요. 영희의 마인드에 관한 이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Theory of Mind. 그래서 이걸 영어로 Theory of Mind, 마음에 관한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면 제 생각엔 남의 마음을 짚어내기라고요. 남의 마음 상태를.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이걸로 다 돈 벌잖아요. 우리가 금융회사 가면 그러잖아요. 딱 저기 투자 상담해 주는 사람이 돈이라는 건요 정보 불균형에 의해서 버는 겁니다. 정보 불균형이라는 게 뭐냐고요. 남 모르는 거 내가 아는 거잖아. 다시 말하자면 남은 내가 아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다르게 판단하고 있고 나는 남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걸음 앞서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차이로 나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지. 그게 금융회사 투자 상담가들이 말하는 정보 불균형이죠. 이게 악용이 되면 뭐냐? 회사 오너가 회사에 좋은 일이 있는 거 미리 알고 자기 회사 주식 먼저 사죠. 그러다 감방 나죠. 이걸 내부 정보 악용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자기는 회사의 오너로서, 회사의 대주주로서 미리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일반 투자자를 착취하면 안 되거든요. 일반 투자자를 자기가 자기의 회사의 주주로서 초치했다라는 얘기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똑같은 정보를 당신이 투자 결정할 시점에서 알아야 된다. 혹은 내가 미리 알 수밖에 없지만 그걸 당신이 아는 선에서 판단하는 것과 나도 똑같이 판단하겠다. 이 약속이 깔려 있는 거, 이 신의성실이.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게 뭐 돈 버는 것까지 다 갔잖아요. Theory of Mind가. 여기서 잠깐 삼천포에. 이거 굉장히 웃기는 케이스 하나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판결 다 아시죠? 자, 그럼 솔로몬 판결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 판결의 의미가 뭔가. 자, 이게 너무 이제 예, 솔로몬 판결의 의미는 이거거든요. 자, 이게 솔로몬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주머니 1.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주머니 2인데 이 아주머니가 진짜 엄마예요. 이제 진짜 엄마. 이건 가짜 엄마. 여기에 애. 둘 사이에 애를 두고서 시비가 붙으니까 솔로몬이 야, 그 애 반씩 갈라갖고 둘로 나눠줘.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아유 저 애기 엄마 아닙니다. 그 뒤로 뺐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때 내가 진짜 애를 정말로 반으로 갈릴 생각이 있다라고 이 둘은 생각할 거다. 내가 갈라라 라고 명령을 하면 내 명령이 블라핑이 아닐 거라고 둘이 생각할 거다. 그럼 둘이 생각했을 때 진짜 엄마는 영어로 말하면 back off, 물러설 거고 가짜 엄마는 그 반응이 늦을 거다. 물러서는 반응이. 혹은 그런 반응은 안 보일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이건 솔로몬의 이거야말로 우리가 마음 짚어내기죠. 그러면 제가 솔로몬이 그렇게 봤다라고 제가 솔로몬의 마음을 짚어낸 거죠. 솔로몬이 이 아줌마들의 마음 짚어내기를 아줌마들 둘에 대한 Theory of Mind를 이렇게 했을 거라고 솔로몬이 그런 마음을 했을 거라고 제가 솔로몬의 마음을 짚어낸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중 마음 짚어내기죠. 자, 그런데 이걸 솔로몬의 마음을 다르게 짚어내는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남들은 뭐라고, 우리는 흔히 톰 소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래가지고, 아동소설을 쓴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마크 트웨인.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청소년 성장소설이라는 장르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미국 사회의 본질을 굉장히 심오하게 통찰한 거예요. 미국인의 두 가지 성격 유형. 스마트하고 물질주의적이고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탐 소여의 유형하고 야, 거기 무슨 의미 있어? 그냥 자유롭게 살고 결국 인생이라는 건 좀 근본적인 걸 한번 생각해보고 좀 나의 독립성을 더 강화하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허클베리 핀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한쪽으로 보면 굉장히 물질주의적인 사회인 것처럼 보여도 항상 그것을 뒷받침하는 물질을 넘어서는 다원적 개인들이 존재하잖아요. 다원적 가치를 가진. 그게 헉핀의 전통이라고요. 탐소의
그런 흐름하고 헉핀의 흐름이 꼬여 있는 사회.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사회. 그게 미국의 위대함이고 미국의 힘입니다. 자, 그러면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헉핀과 도망노의 짐이 같이 도망을 가요. 그 미시시피 강에서 만나서 남쪽으로. 그때 짐이 솔로몬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어. 야, 솔로몬이 말이야, 후궁이 최소한 10,000명이라는 거야. 마누라가 10,000명이요. 그러면 마누라가 10,000명이면 흑인들 애 많이 낳잖아요. 야, 새끼가 5명이라고 쳐봐. 그러면 새끼가 50,000이야. 그러면 후궁에 들어서면 여기서도 빽, 저기서도 빽, 한 걸음 건널 때마다 애들이 빽빽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애들의 소중함을 모를 수밖에 없어. 50,000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쿨하게, 야, 그거 하나쯤 그냥 반으로 갈라버려. 귀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도망노의 짐의 해설입니다. 짐이 솔로몬의 마음을 그렇게 추정한 거죠. 짐이 만들어낸 솔로몬의 마음에 관한 마음 짚어내기입니다. 그래서 마음 짚어내기는 여러 가지 그런 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남의 마음에 관한 거니까. 그러나 마음 짚어내기가 맞던 틀리던, 짐이 본 솔로몬의 마음이 맞던, 혹은 우리가 아는 이런 스토리의 솔로몬의 마음이 맞던 간에 이걸 가져야 남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할 수 있게 되잖아요. 상대가 어떤 상태의 그 정보를 갖고 있고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짐작과 가설이 없다면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할 수가 없죠. 상대랑 소통을. 시도할 수 없으니까 소통에 발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지금 4가지 능력, 마음 짚어내기, 그 다음에 그 위에 구문 언어, 그 위에 마법의 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삼각관계. 이런 그 정신 능력이 인간 호모 사피엔스의 경우에 이게 4돌 이전에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절대로 학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정신적 능력의 성장이 불구하고 응애응애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철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때 다 이루어진다고 이게. 그래서 자, 그런 말씀 오늘 이제 드리고,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까지 드리고 이제 다음번 얘기로 들어가면 이제 얘기가 굉장히 길어져요. 길어지는데 한번 해볼까요? 다음번 얘기까지 오늘 해보죠. 한 15분 더 해야 되네. 지금 한 30분 정도 했거든요. 15분 정도 더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그럼 이런 정신 능력이 발휘되려면 뭔가 하드웨어가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인간에게 어떤 하드웨어가 갖춰졌길래 이런 정신 능력이 이제 발휘됐냐, 이거를 좀 보시죠. 다짜고짜 뭐 그림부터 보시죠. 뭐 이 인간에 관해서 전에 아마 노벨상 받을 것 같다 그랬잖아요. 제가 뭐 이러냐면 네안데르탈 유전자 추출해내고 데니소바라고 네안데르탈 바로 그 형제종 유전자 추출해내고 또 수십만 년 된 초기 네안데르탈 유전자 지도 추출해내고, 이게 독일 막스 플라크 연구소의 그 스반테 페보 박사의 그 업적인데, 스반테 페보가 이런 말을 해요. 최근에 뭐냐면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냥 번역한 그 사람 논문에서 쓴 거를. 네안데르탈 및 데니소바 유전자와 현생 인류의 유전자를 비교해 보면 그중 최소한 8개는 유전자의 차이 중에 8개는 뇌와 관련된 거다. 특히 그 뇌세포, 신경세포죠. 그러니까 뇌세포를 신경세포라 그런 뉴런,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 부위에 관한 것이다. 인간의 특징은, 현생 인류의 특징은 신경세포, 즉 뇌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성능이 매우 높다는 점에 있다. 뇌의 크기 자체로만 보면 네안데르탈이나 데니소바가 인간의 뇌보다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뇌의 크기뿐 아니라 뇌세포의 연결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다고 봐야 한다.
네안데르탈이나 데니소바의 뇌세포 연결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유전자에 나타난 인간의 경우에 자폐 환자의 경우와 유사하다. 인간 자폐 환자의 뇌세포 연결은, 자폐 환자의 특징은 뇌세포 연결이 약화돼 있어서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사물을 제대로 연관짓지 못한다는 것이 자폐의 그런 본질적 특징이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엄청난 얘기죠. 한마디로 뇌세포 연결에 있어서의 어떤 빅뱅이 한 10만 년 전쯤에 펑 하고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 하드웨어가 갖춰지니까 드디어 상징 능력까지 퍽 가버린 거예요. 이게 그걸 뜻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빅뱅인지 한번 보시죠. 자, 신경과학자들은요, 뇌세포 하나하나는 생쥐랑 인간이 별로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이게 잠깐만요. 이게, 몇 페이지냐면, 여기가 245페이지 그림 한번 보시죠. 보시면, ABC가 이게, A가 현생 인류의 해마, B가 고양이의 해마, C가 생쥐의 해마인데, 구조가 같아요. 해마 본체, 해마 연장부, 해마 뿌리. 이 세 가지 부위로 되어 있는 구조 자체가 같은 거예요. 또 아래 D는 뭐냐면은 저거의 대뇌피질 구조인데 6개 세포층으로 되어 있다는 구조 자체는 같은 거예요. 하나하나의 구조가 같다고요. 생쥐의 것이든 인간의 것이든 뇌세포는 단지 두 가지가 달라요. 생쥐와 인간을 많이 비교를 해보면 일단 신경세포의 숫자가 완전히 달라요. 한 100배 차이 나요. 생쥐는 10억 개, 인간은 1000억 개예요. 근데 이 1000억 개 중에 300억 개가 뇌에 있고 700억 개는 온몸에 흩어져 있죠. 하나가 이렇고, 두 번째가 시냅스가 비교가 안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신경세포의 연결이. 즉 인간의 경우에 다른 어떤 포유류보다도 일단 신경세포, 뇌세포가 굉장히 많고, 두 번째로 그 뇌세포의 연결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게 강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기본적인 정신 능력이 퍽 하고 튀어나왔다라고 보이는 거죠.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이 아까 제가 인간 언어 능력의 모두 독립성에서 정확히 보여지듯이 그것도 하나의 사례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뇌신경과학자들이 밝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뇌가 작동할 때 한 방에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 부위가 작동하고 한 부위, 이게 아니라 우리 뇌가 한 방에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가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거 무시무시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한 생물학적인 하드웨어적 기반 위에서 이제 정신 능력이 퍽 튀어나오는 건데, 상징 능력이. 이 상징 능력에 대해서 제일 처음 이제 주목한 사람은 리차드 클라인이에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제가 스탠포드 대학의 인류 진화과학을 이끄는 사람인데 유명한 학자고 위대한 학자죠.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네, 위대한 학자고 또 유명한 학자죠. 자, 그런데 스탠포드 대학의 학자인데, 이 사람도 이게 인류 진화학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이 사람 역시 여러 가지 실수를 좀 범했어요. 자,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 개념이 바로 이 사람이 만든 개념이에요.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죠. 뼈대에 관한 현생인류, Anatomically Modern Human과 BMH, 정신능력, 그러니까 행태에 관한 현생인류가 다르다. 등장 시기가 다르다. 이 개념을 리차드 클라인이 만든 거예요. 이 개념을. 그런데 만들었는데, 자, 이 사람이 처음에 이거 BMH 주장한 게 1990년대인데, 이때 이 주장할 때는요,
유럽에서 3만 년 전쯤에서 3에서 5만 년 전쯤에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3, 4만 년 전에. 그러다가 아프리카에서 막 이제 그 증거가 나오고 이러니까 2002년에는요, 이 사람이 한 발 물러나요. 아프리카에서, 동아프리카에서, 이건 유럽, 동아프리카에서 5만 년 전이래요. 아마 이 사람 요새는 이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요새는 내심으로는 그거 동아프리카나 요즘은 동아프리카나 남아프리카에서 한 7만 년에서 10만 년 전일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할 거라고요. 자, 이 세계적인 학자가 불과 20년 사이에 스탠스를 3번이나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류 진화과학이 굉장히, 그러니까 학자들한테는 굉장히 도전적인 거죠. 학자들을 못 살게 구는 학문이에요. 우리 이거 전에 한번 봤잖아요. 한번 볼까요? 전에 잠깐만, 이게 몇 페이지였더라? 170페이지에 이 사람 런던 박물관의 크리스 스트링어잖아요. 그때도 여기 보면 A 그림이 있고 B 그림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12년에 A를 발표했다고. 이 A에 의하면 네안데르탈과 현생 인류가 한 40만 년 전에 갈라진 걸로 돼요. 그런데 2016년에 스반테 페보가 초기 네안데르탈 4, 50만 년 전 거로부터 저걸 추출을 해가지고 유전자를 추출하는데 성공을 했다고요. 그리고 이게 초기 네안데르탈임을 밝혔다고요. 그래 놓으니까 2016년, 작년에는 이제 학계가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냐면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이 갈라진 게 한 7, 80만 년 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6, 70만 년 전이다.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학자인 런던 박물관의 크리스 스트링어조차도 이제 불과 3, 4년 전까지 이런 이런 오류를 범하죠. 근데 이게 하나도 창피하지 않은 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류 진화과학이 여러 첨단 과학이 이렇게 해서 밝혀진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점점 빠른 속도로 점점 가속화돼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학문의 최전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리차드 클라인이 1990년대에는 BMH가 유럽에서, 즉 인간의 정신 능력, 상징 능력의 그런 증거가 유럽에서 3, 4만 년 전부터 나온다라 그랬다가 2002년쯤 되면 동아프리카에서 5만 년 전부터 나온다 그랬다가, 지금 같으면 아마도 동아프리카 내지 남아프리카에서 7에서 10만 년 전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 개념을 만들어낸 리차드 클라인, 스탠포드 대학의 리차드 클라인마저도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가 다. 재밌잖아요. 공부해 가는 사람 입장에서. 자, 오늘 이제 얘기 많이 드렸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얘기 좀 드릴까요? 이제 굉장히 섹시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골반이에요. 이 누드 사진 작가들 보면 여성 골반을 엄청 사진을 많이 찍죠. 누드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사진 대상물, 모티브가 여성 골반일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섹스나 이런 성욕과 관계된 거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완성품이에요. 여성 골반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완성품인지 한번 보시죠. 252페이지 한번 보세요. 왼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날씬하고 체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의 동아프리카의 딩카족 여인이에요. 오른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다부진 에스키모 남자라고요. 자, 이러면 둘이 결혼을 하면 딩카족 여인의 요런 날씬하니까 골반도 폭이 작을 거 아니에요. 이 작은 골반으로 에스키모족 남자의 체형을 닮은 퉁퉁한 큰 아이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 아니에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이 아프리카에서부터 나와서 6만 5천 년 전에 나와가지고 한 3만 년 전쯤 되면 극지방까지 진입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체형이 바뀔 수 있었을까? 왜냐면 체형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엄마의 산도에 대한 압박이 없었을까? 엄마의 산도는 그렇게 빨리 체형 바뀌어서 못 바뀌거든요, 골반은.
그러면 애 낳다가 맨날 사산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애가 점점 퉁거워지고 뼈가 굵어지면. 그런 일이 별로 없이 인간이 쭉 그냥 한 대까지 올라붙었거든요. 한 몇만 년 만에. 나온 지 한 3만 년, 4만 년 만에. 극지방까지 올라붙었다고요. 그동안 체격이 빵빵해지면서. 그럼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골반에 도대체 어떤 신비가 있냐. 그래서 오늘 이제 굉장히 우리 누드 사진 작가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여성 골반에 관한 얘기를 마지막에 잠깐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성 예찬론자예요. 자, 보세요. 골반에는 세 가지 하중이 걸려요. 여성 골반, 특히 여성 골반에는. 하나는 이제 걷기 뛰기. 걷고 뛰려니까 골반이 튼튼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체열 관리가 있다고요. 우리가 현생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사막과 같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기후를 많이 경험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딩카족이나 마사이족처럼 호리호리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표면적인 체중 대비 많아져요. 그래야 체열이 관리돼요. 그 다음에는 그런데 그렇게 호리호리해지고 그래 골반이 작아지면 애를 못 낳잖아요. 출산산도. 이 세 개의 상호 충돌하는 니드가 골반에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요. 네, 제가 한번 보시죠. 이게 얼마나 자 걷기 뛰기가 무슨 일이 벌어졌나. 254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C로 오면서 아무튼 그 구조라든지 뭐 힘줄 뭐 기타 등등해서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CD로 오면서 그래가지고 이 걷기 뛰기를 위한 진화가 이미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된 거예요. 이게 호모 이렉투스까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 600만 년에서 200만 년 전까지. 집중적으로 이 문제만 집중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체열 관리는 어떻게 되냐? 이게 커지죠. 골반이 커져요. 호모 하델베르겐시스 초기 네안데르탈대자면 지금 현생 인류보다 한 15% 20%쯤이 엉치뼈가 좌우폭이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포기하는 거지. 그게 포기된 상태에서 끝까지 아프리카에서 눌러 사는 거예요. 현생 인류의 그 조상들은. 그러니까 이게 멸종까지 몇 번을 내몰렸겠냐고요. 그러니까 체형을 이렇게 줄이지 못한 상태에서 호리호리하게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아프리카에서 눌러 사는 거예요. 현생 인류의 조상이. 그러면은 이건 나중에 문제라고. 그러면 이 문제랑 자 걷기 뛰기는 해결했어 어떻게든. 근데 걷기 뛰기도 똑같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뛰는 게 마사이족이잖아. 무슨 얘기냐면 골반이 좌우로 이렇게 넓으면요. 왼발 오른발 내디딜 때 이쪽은 이제 오른발 왼발 내디딜 때 좌우 이동폭이 커져요. 뒤뚱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골반이 좌우폭이 작다 그러면은 오른발 왼발 내디딜 때 이 폭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걷기 뛰기 역시 체열 관리랑 마찬가지로 골반이 좀 날씬해지는 게 좋아. 특히 장거리가 되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출산이 안 돼요. 출산해서 문제를 일으켜요. 자, 이게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세요. 이게 261페이지요. 이게 어떤 상태냐면 이게 산부인과에서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산부인과 의사라고 전제를 해보자. 그러면 여성 환자가 배를 위로 하고 무릎을 구부리고 음부를 저쪽으로 향한 채 머리를 저쪽으로 향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성 환자의 음부 쪽을 들여다보는 상태라고 이 그림이 지금 요런 그림은 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래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타구니를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라고 여성의. 그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인간이 맨 오른쪽에 현생 인류잖아요. 열이 좀 다르잖아요. 뭔가가 다른 건 느끼죠.
뭔가가 조금 더 좀 잘 틀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왼쪽은 침팬지예요. 그다음에 두발 걷기 유인원. 두발 걷기 유인원 보세요. 좌우로 얼마나 많이 퍼져 있나. 특히 얘가 이게 그 저기 뭐야 이 존재는 그 우리보다 체중이 훨씬 작았어요. 몸집이 작았다고요. 그런데도 좌우로 이렇게 퍼져 있다고요. 오른쪽 현생일로 보면 똥똥하잖아요. 뭔가가. 이거예요. 이게 비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도 그 여성 골반이 이렇게 통통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게 병적인 골반이라 그래서 납작 골반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납작하다라 그러면 위아래로 납작한 걸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앞뒤로 납작한 거예요. 이걸 영어로는 저기 뭐야 이거 복잡해요. 저기 뭐야 뭐 그냥 아무튼 이 플래티펠로이드라 그래. 플래티펠로이드 펠비스요. 이게 저기 난산을 하는 여성 골반이 지금도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여성 골반은 뭐냐면 통통 골반이에요. 그러니까 지네코이드라 그래요. 이거 뭐냐면은 앞뒤로 지금 이 그림의 그 261페이지 그림처럼 보지만 앞뒤로 통통하잖아요. 앞뒤로.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현생인류만 이래요. 262페이지 보세요. 애가 태어나면서 몸을 비틀어서 머리가 회전하면서 태어나잖아요. 262페이지 그림 보면. 이게 현생인류만 이래요. 즉 다시 말하자면 골반의 좌우를 안 하고 옆으로 좁혀놓고 골반 구멍을 동그랗게 납작하게 만들지 않고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애가 태어날 때 머리가 이렇게 회전해 어깨 비틀고 머리 비틀고 이러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만들어지냐? 희한하게도 인간 두뇌에 이 상징 능력 생길 때랑 비슷한 시점이에요. 10만 년 전. 이게 없었으면요,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온대 한대 지방으로 치고 올라가지를 못해요. 이게 비밀병기라고. 왜 그러면 온대 한대로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체형이 바뀌거든. 체형이 바뀌는데 체형이 바뀌는 그 똥똥하고 커진 아이들을 몸집이 그러니까 통통해진 아이들을 여성이 그냥 난산 없이 사산 없이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으려면 골반이 미리 이렇게 갖춰져 있었어야 된다고요. 이 일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체형과 산도 크기가 사이의 연관이 분리돼 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체형이 통통해져도 산도가 더 이상 확장이 안 돼도 되는 거라. 그래서 딩카족 여인과 에스키모족 남성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순조롭게 낳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비밀병기죠. 엄청난 비밀병기예요, 저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이 8회였죠. 이제 9탄에서는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드디어 아프리카를 나온 현생 인류들이 지구 곳곳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다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